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영남권의 상징이신 분이죠. 김두관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남 쪽에 보궐선거가 있다고요? 예, 경남 창녕군수 창녕군수. 네.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네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네. 김부영 군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유일하게 네네. 단체장은 경남 창녕, 네네. 국회의원은 아시다시피 전주월, 전주을. 네. 교육감은 이제 울산시 교육감 네네네. 세 군데인데요. 창녕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책 사유가 있어서 군수 후보를 공식적으로는 안 냈어요. 아, 우리 전주의 후보 안 낸 거하고 똑같네요. 똑같이 안 내서 네. 국민업 전부 빨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어제 첫 유세를 했는데 6분이 이제 친여 무소속이고 네네. 우리 당은 이제 환경운동, 작년에서 네. 환경운동을 하셨던 성기욱 후보가 군수 후보로 나가고. 아, 그분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하셨던 분 아니신가요? 교장선생님 아니고 환경운동 하신 환경운동 분이고 하셨던. 예. 노스페이스 그 창업자가 성기학 회장인데 예. 아마 집안 조카 되는 분인데요. 아, 네네. 그래서 그 창녕 성시 고택이 복원됐는데 네네. 할아버지 집이 그 성시 고택 안에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네네. 이제 창녕 군수는 전직 군수가 2분 나와 있고 네네. 또 도의원이 했던 부분이 도의원 사퇴하고 군수를 출마를 해서 6분이 친여무 소속이고 네네. 우리 당은 1분이고 네네. 군수 1분 내고 우수영이라는 27살 여성 청년이 도의원 후보로 나가서 굉장히 좀 우서영인데 네. 내 딸 서영이에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선거 결과가 또 내년 영남권 총선에도 바로미터가 돼서 네네. 제가 사실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마치고 또 바로 창녕으로 내려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은 친여 후보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예. 다자구도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 35%에서나 그 정도 득표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시네요. 35%는 무조건 당선이고요. 네네. 26, 7% 정도 얻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네네. 매우 높은 게 네네.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직 군수 후보 2분, 네네. 우리 이제 성기욱 네네. 우리 민주당 후보 그리고 네네. 또 도의원 하시다 군수 나간 4분이 네네. 그 20%씩 평균 지지를 네네. 갖고 있고 그래서 네네. 한 뭐 6, 7% 정도 싸움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는 네네. 사실은 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영남 출신입니다만 영남 쪽에서는 창녕 성시면 명문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에 2분이 나온 거죠. 네네. 성기욱 후보도 나오고 네. 성낙인 후보라고 네네. 또 무소속인데 뭐 사실은 친여 후보인데 네네. 혼자 나왔으면 확실하게 당선인데 네네. 집안 창녕 성시가 이제 창녕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큰데 네네. 이번에 집안 2사람이 나와서 좀 집안 포는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뭐 경남 보궐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김두관 의원님은 원내대표에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출마하십니까? 뭐 저 당의 당원들하고 만나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네네. 동료 의원이나 중진 선배님들 만났을 때 아마 이제 그 바람들이 좀 있다라고 네. 결심하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 네네. 또 저도 뭔가 지금 우리 당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네네.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깊이 고민 중입니다. 저도 이제 뭐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의 댓글을 읽는데 그분들이 김두관 의원님한테 가지는 바람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네.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친정까지 보내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 네네.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네. 문제 한동훈 이런 입장에서 당당하게 좀 주장을 하고 네네. 또 이재명 대표를 이제 검찰이 그야말로 사법 살인을 하고 있고 정적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엄호하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그런지 네네. 당원들께서 굉장히 좀 고객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번 당 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검사 독재 정권의 침탈을 단호하게 좀 막아내고 네네. 여당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 좀 손발이 묶여 있는 네네, 셈도 네, 있는 그런 네. 점도 좀 보완하면서 네네.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원내대표, 공격형 당대표, 원내대표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총선은 중도층에 좀 소구력이 있는 네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해와서 그런 평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중도층에 좀 이렇게
소홀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런지 네네.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지지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네네. 한데 문제는 뭐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169분은 우리 당내 원내 의원님들이 선택하는 문제라서 네네. 굉장히 어려운 선거죠. 저희가 보면 이런 걸 느껴요. 화끈하게 싸울 때와 통 크게 타협할 때가 늘 뒤바뀌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화끈하게 싸우고 또 타협할 때는 또 통 크게 타협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층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통 크게 화해하지도 않으니까 중도층들도 싫어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 개도 구록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당원들의 요구는 어쨌든 의원님은 화끈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이제 요구거든요.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지금 국정이 1년이 출범도 뭐 대선 당선 1년 이미 지났고 네네. 정식 새 정부 출범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정말 이 지난 대선에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좀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민생 문제, 외교 참사, 뭐 노동개혁, 뭐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한다지만 레토릭밖에 네. 없고 전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 점들 뭐 워낙 거짓말을 또 많이 했으니까 네네. 난방비 지원한다고 안 하고 노인 일자리를 뭐 이렇게 보장한다고 노인 일자리도 줄이고 또 지금 굉장히 지역이 소멸인데 네네. 지역 경제 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역 화폐가 기한박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예산도 끝까지 반영 안 하다가 네네. 정말 그래도 우리 국회 다수당인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지난번 예산 소위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고 나니까 본인들이 또 지역 화폐를 다 반영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자 우리 당에 대해서 많이 섭섭해하면서도 네. 그래도 지금 뭐 그나마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이 5회 국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기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인데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 장관 등과 검찰이 낸 이 검찰개혁법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예. 이거 근데 또 그쪽에 이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들이 소를 제기할 자격도 없는데 제기했다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하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수사 기소권을 네네. 포괄적으로 행정부에 이임을 한 것이지 네네. 그 자체가 검사에게 수사 기소권만 있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 그렇죠. 정신이 예,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검사들의 그런 네. 이의적에 대해서 각하를 했고요. 네. 예, 절차상의 약한 그 국회의원들의 포결권을 침해한 측면들이 있지만 네네. 그것이 예언은 아니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사실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네. 적반하장으로 자기들은 뭐 다르게 또 네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대표, 원내대표 다 나와서 네네. 절차가 좀 더 입법이었기 때문에 그건 네네.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네. 아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하는데 그래서 네네. 어제 그것을 좀 겸허하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면서 네네. 검수완박에서 주장하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네. 국민들의 인권도 보장이 되고 제대로 이렇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어쨌든 한동훈 시행령, 법무부 시행령, 또 행정안전부 시행령 해가 경찰국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를 망가지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제1당으로서 국회에서 뭐 당당하게 좀 이렇게 딱 그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 지난번에 이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실 네. 인사검증단도 법무부 소관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이제 옛날 우리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했던 예. 역할을 가져갔는데 네네. 아마 뭐 정순신 또 한동훈 네네네. 뭐 대검의 그 연석 검찰총장인가 이런 분들이 다 그 소위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어, 네네. 그리고 이미 그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도 같이 근무를 네네네. 해서 인권 담당관을 했더라고요, 정순신이. 네네네. 그러면 그 아들 학폭 문제로 그런 문제가 돼 있다는 걸 이미 알았을 언론에 텐데, 나왔으면 다 알았겠죠. 다 알았을 텐데 네. 예, 예. 그냥 자기 식구 감사기죠.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예, 임명이 되고 있고 하물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전직 고검장 출신 두 분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서 네네. 야, 참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칼을 쓰는 네.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서야 뭐 그렇게 칼 써가지고 다 되는 일이 있겠지만 네, 네. 국정 전반에서 칼을 쓸 수 있는 영역은 아주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협소한 일만 하는 협소한데 분들이니까. 모든 그 검찰 칼로서 국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네, 네. 뭐 어느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은 안맥상이 네, 네. 아무래도 국정 그래도 각 분야에서 경륜 있고 또 상당히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국정을 보필하고 보좌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보니까 그냥 검사 동일체에 의해서 명령하면 수행하는 이런 정도로 그 정부 요직 검사 출신들 임명하면 국정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 저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던 송혜성님 돌아가셨을 때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사 중에 노래 좀 하는 사람 박아야 된다고. 최근에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이 독일 유명한 맹장 예, 네. 크리스만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네. 아마 월드컵 국가대표팀 월드컵 대표님 감독도 네. 축구 검사를 좀 하는 검사. 토크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정순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당연히 저희가 예측컨대 한동훈 장관이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런 걸 검증하라고 네.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인사검증단이 신설되고 네. 인력도 배치되고 예산도 예, 배치했죠. 예, 네. 근데 그러면은 검증 안 했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한동훈 장관의 사퇴 또는 좀 더 나가서는 뭐 탄핵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신중하게 우리 입법부에 주어진 네네. 권한을 최대한 써야죠. 네. 쓰라고 준 권한은 국민을 대신해 쓰는 것이죠. 사실은 네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 네.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판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네네. 탄핵을 탄핵을 많이 합니다. 자주 네네. 하는데 우리는 네네. 정말 어렵게 지난번에 음.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했던 탄핵이 부장판사 한 번 했는데 임성근 예. 부장판사를 했는데 네네. 이미 퇴임을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고 다시 면죄부를 주기도 했고 검사나 이 검찰을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를 하는데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 권력 기관에서 잘못했을 때 그것을 탄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탄핵을 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이 함부로 재판하지도 않고 함부로 기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청와대 무슨 인사검증팀인가 가 있는 검사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청 우리 공무원 네네네. 북한 간첩으로 몰아가 간첩 사건 조작 조작한 의혹이 있었던 네. 그 사람은 정말 감옥 가야 되고 옷을 그렇죠. 벗겨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에 가 있어요. 대통령실에 뭐 비서관인가 가 있어요. 네네네. 이러니까 뭐 기준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키워드가 공정, 뭐 상식 이렇던데 그 공정 상식도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연령 배인형 같아. 기회 되면 귀걸이, 뭐 코에 되면 고리듯이 그렇게 운용하니까 지금 뭐 지지율이 아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갤럽 뭐 여론조사 기관 국정조사 보니까 30% 다시 뭐 초반 정도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탄핵 이야기만 나오면 그 헌정 중단이다. 헌법 질서의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저 판사나 검사들이 입법 네. 판결을 하거나 부당하게 기소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네네. 입법부가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게 국회 탄핵이거든요. 네네. 또 뭐 해임 건의. 네. 해임 건의는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뭐 이상민 장관이나 네. 전혀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탄핵까지 갔는데 그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자주 하지 않았고 네.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 그게 신성불가침에 도전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오해하고 있죠. 네네. 앞으로는 뭐 판검사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뭐 탄핵할 수 있으면 해야 네. 견제가 되는 거죠. 뭐 민주주의 기본 논리와 견제와 균형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행정부 우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시행령 통치라는 것 자체가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명백한 국민의 대표성 있는 국회 국회를 침해하는 거죠.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네네. 어제 헌재에서 판결한 것도 검수완박도 네네. 약간은 그 국회의원들을 포기할 거냐라든지
발언권을 제약한 그런 약간의 입법성이 있지만 네. 그 입법성에 비해서 이 그 금수한박이라는 걸 하는 그 법 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제 그 기각을 시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퇴진이나 탄핵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뭐 국회 고유의 권한이고 사실 국민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사실은 뭐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됐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네. 그 당시 2004년을 해고하면 2004년 초쯤인데 4월 총선이 있었는데 네. 국무회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열린우리당이 네.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덕담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헌재에서 선거 결과도 이제 민심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네. 그때 이제 2004년 총선이 끝나고 152석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했고 박근혜 네.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이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이제 중도에 그만두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도 현저하게 헌법을 위반하면 네. 탄핵 사유가 되죠. 네. 그러나 뭐 우리 저 야당이고 제1당이면서 야당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도 15년 경험이 있는 당인데 대통령을 그냥 뭐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탄핵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도저히 이 대통령 못 살겠다. 국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못 살겠다. 네. 살아보자 정도 되면 네. 탄핵을 하겠죠. 국민을 대신해서. 네. 이 정도 말씀 나눠보면은 뭐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은 현 원내대표보다는 좀 더 강성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방금 우리 박진영 사회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강력하게 투쟁할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해야 하고 네네. 또 민생이라든지 뭐 경제 해난과 관련해서 네네. 또 개혁 입법 아니 뭐 우리 당은 개혁 입법이라 하지만 저쪽 그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텐데 네네. 어쨌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타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네네. 싸움만 하고 평생 타협만 하겠습니까?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야가 있고 네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우리 국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는 뭐 나아갈 때는 나아가고 물러설 네. 때는 당연히 물러서면서 네.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장 우선은 어쨌든 민생이고 네네. 또 국익에 우선해서 저 수위를 조절해야 조정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저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 원내대표보다는 개혁적이고 잘 싸울 수 있다. 와공국 원내대표님 들으면 섭섭하시겠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만은 부결된 이후에 그 흔히 하는 반란표 때문에 좀 후폭풍이 있는데요. 그 부결된 이후에 혹시 이재명 대표 한번 따로 보셨습니까? 따로 보진 않고 뭐 이렇게 인사는 했는데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가 주관해서 네네. 어청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청 때는 당론으로 네네. 지금은 검찰이 이제 우리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체포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켜주는 게 그 상식이라서 그렇죠. 네. 뭐 아마 좀 원내대표께서도 그냥 조금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당연히 그냥 그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 169 플러스 또 우리 친야무 소속 개혁파들이 있으니까 네네. 170표가 조금 넘는 네. 부결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뭐 38표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이후에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저 38표 정도 반란표가 나왔으면 아마 사전에 좀 조율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청해서 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거든. 토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전혀 없었다면서요. 없었고, 네네. 전혀 없었고 그냥 당연히 그냥 당론으로 그렇게 했고 또 네. 부당한 검찰의 침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네. 단호하게 하는 게 좋았다는 게 상식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뭐 이미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네. 뭐 체포동의안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네, 때는. 네, 네. 그러나 뭐 오더라도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당하게 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를 믿고 우리 또 원내 전략대로 잘 세워야 되겠죠. 사실 이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원내대표와 이심전심으로 네. 뭐 이제 눈짓 한번 하면은 알아서 대신 좀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서로 네. 이제 당 대표와 원내 대표는 이제 투톱인데 네네. 물론 뭐 당 서열은 당연히 당 대표 당원들이 보면 네네. 당 대표 1위입니다만 어쨌든 원내 대표와 당 대표 투톱으로서 이 난간을 극복해야 하고 네. 또 윤석열 정부의 이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뭔 질주라 해야 되나? 이 폭주죠, 폭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또 1차적인 마지노선은 사실은 내년 총선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일당이 돼야 하고 가반이 네. 넘는 일당까지 바라보면서 국민들한테 최대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폭주를 막으려면 네. 우리 제1야당인 지금 민주당이 더 큰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네. 일당이 돼야만 이 폭주를 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그냥 그대로 내겠습니다. 네. 2년 전에 이제 유엔 개발기구 웅크타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렇게 네네네네. 객상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뭐 취임 1년 만에 완전 국격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뭐 네네. 나토 회의가 하나, 미국을 방문하나, 뭐 지금 최근 뭐 일본 방문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네. 참사죠. 무능, 참사. 또 이 미국의 보수파들이 가장 이제 기대하는 게 미일 동맹에 네. 한국을 편입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옛날 기준으로 해양 세력을 단단히 구축해서 네. 중국하고 지금 네, 패권 견제하는 기술 거죠. 패권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의 그런 동맹이 필요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중의 그런 동맹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또 소위 순망치 북한이 아니라 참여하겠죠. 북한이 참여를 하니까 이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냉전으로 회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이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뭐 러시아, 미국, 네네. 일본, 중국을 잘 이렇게 활용해야 하는데 미국 보수파들의 그런 저 요구에 너무 스스로 부응을 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특히 뭐 네. 지금 지소미아도 완전 네네네. 열어주고 이런 예. 걸 보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세 분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그 나름대로 이렇게 공고하게 해서 걱정 없이 가고 있는데요. 완전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네. 한미 군사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니까 고강도가 되니까 북한도 네. 계속 지금 뭐 순항 미사일 발사도 하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서 외신들에서 굉장히 한반도가 다시 하얗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어쨌든 국민들 좀 걱정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네.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나 뭐 다들 대통령께서 애교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지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더 어렵더라. 더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지만 실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에 또 네, 갇혀있기 때문에 어렵는데 야 애교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 또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애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애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대통령이 되고 이 한미나 한중 관계나 뭐 이런 걸 보니까 애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애교 라인 이런 쪽의 그 대응들을 보면 네. 너무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네. 비애교 전문가인 제가 봐도 우려가 됩니다. 비전문가 같지는 않으시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스토리의 연결은 뭔가 이게 대권주자 토론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저렇게 오거지로 갑자기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근원을 찾아보면 이제 부친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문부성의 첫 번째 장학생 깜짝 놀랐은 것도 거예요. 있고 네. 지난번에 일본 방문해서 이제 뭐 그 전에 대선 후보 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만은 네. 일본 가서 일본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오므라이스를 아주 좋아한다고 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어릴 때 일본을 또 아버지가 유학을 해서 그런지 네. 두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DNA가 있는지 그거야 뭐 내가 DNA가 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교 참사와 관련해서 그런 걸 좀 무능을 좀 덮으려고 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본을 좀 타겟한 것 같은데
뭐 정교하거나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이 한일 관계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가해자로서의 자기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고 네, 네. 최소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규정한 정도를 지키는 게 상식인데 그렇죠. 전혀 진정성이 없는 사과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 역대 총리들이 사과를 뭐 20차례 했는데 더 사과를 받을 거 있냐 이러는데 그나마 진정성을 갖고 한 게 오부치 김대중 선언 안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뭐 네, 네. 안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일본에 망명 정치를 할 때 네, 네. 한국 중앙정보부가 가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야당 지도자를 납치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일본 주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굉장히 빚이 많은 거죠. 네, 이제 과거에 뭐 식민 지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배경에서 나온 거고 그 선언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무라야마 다마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네. 그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네. 제3자 배상이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한 거고 그렇죠. 네. 자 봐라 강제동원 없었다고 한국 정부에서 네. 인정하지 않았냐. 일본은 이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본의 무슨 성과 12년 만에 셔틀 애교 복원이라 해서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또 이제 국민들이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 여론 너무 싸늘하니까 네. 또 국무회에서 뭐 상당히 오랜 시간에 대해서 해명을 하던데 보통 뭐 당당하게 애교를 했으면 해명할 것도 없고 네. 또 변명이 짧죠. 그런데 변명이 엄청 길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들이 뭐 도둑이 재발을 저린다고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퍼주고 애교라는 게 기본 테이크인데 네.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번에 준 것만 있고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 그래서 느낌 그래 빈손으로 와도 뭐 한데 청구서까지 왕창 갖고 왔다는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이게 혹시나 진짜 좀 약간 속된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그 술꾼들이 자 1차 시원하게 내가 샀으니까 2차 네가 알아서 사. 뭐 이런 느낌 안 드셨어요? 혹시? 그런데 그쪽은 뭐 그를 2차를 살 생각 초도 그렇죠. 없고 뭐 자기들이 아무리 이번 4월 달에 네. 일반 아마 도도부 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시다로서는 큰 선물을 네, 네.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네. 뭐 자민당 일당 독재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방 정부로 또 지방 정부는 그 사회당이라든가 네, 과거 맞습니다. 민주당 계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네. 지방 선거를 겨냥해서 뭐 확실하게 선물을 갖고 왔는데 네, 네. 얻어온 건 하나도 없고 국민들 네. 정말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 굉장히 갱술국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제2의 갱술국치라 할 정도로 네, 네. 국민들께서 많이 참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뭐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해야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고 네, 네. 소위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이런 것도 또 보면 그 북한은 미사일 사는 게 오히려 이제 그 한미의 전략자산이라든지 네, 네, 네. 레이더망으로 상당히 많이 잘 포착이 돼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이제 좀 늦는데 일본이 먼저 막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뭐 정보 공유할 수 있는 면들이 있지만 한국의 모든 정보를 송두리째 넘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뭐 완전 다시 개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 친일의 이유 중에 최근에 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뼛속에 친일이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아버님이 문부성 장학생 1호로 갖고 일본 와보니까 깨끗하고 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지의 친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연세에 있는 분들 보수적인 분들 중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이라든가 산업 관계가 하위 그룹에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지 않으면 한국이 못 먹고 산다라는 큰일 난다. 착각을 이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한국 일본을 앞선 것도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했고 네. 자기들 뭐 수출 규제했지만 그 불화수소 또 네네네. 애칭입니까? 네네. 그런 거 다 우리가 독자 이미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본이 차지하는 무역 규모가 뭐 7% 네네네.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네네. 사실은 뭐 일본은 어떻게 가면 약간 뭐 20년 그런 네네네. 정책이 도치면서 네네. 잃어버린 20년 20년 했고 네. 지금도 그걸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네네. 우리는 뭐 소위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쭉쭉 뻗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네. 일본하고 협력할 건 해야죠. 이웃 나라하고 지금은 가깝지만 먼 나라가 돼 있는데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는 게 외교의 기본이죠. 좋은 네. 일인데 그것도 일본은 이제 소위 식민 지배에 대한 철저한 성찰, 사과, 반성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독일이 그래도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인데 독일이 그래도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지금도 배상을 엄청나게 하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EU에서 소위 리더 국가로 부상한 거예요. 독일은 지금도 일상적 외교에서 2차 대전 나치에 대한 그 사과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은 69년에 집권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 정책을 하면서 네네네. 제일 먼저 방문한 게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네네.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태인 게토에서 네. 무릎을 꿇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유럽 언론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빌리 브란트지만 네. 독일 국민들은 일었었다. 아, 진정으로 사과해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그 사과하지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빌리 브란트가 사실 그 항독 레지스탕스를 하면서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그 망명을 했거든. 2차 대전 때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네요. 레지스탕스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냐.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였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어쨌든 히틀러 정권이 독일 공권력, 국가 권력이 그렇게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이 한 그 학살 만행에 대해서 독일 서독 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16년 총리했던 콜 앞에 하고 메르켈까지 지금 작년에 정권이 바뀌어서 슐처 사회민주당 신호등 연정이 됐는데 슐처 총리까지 독일은 역대 총리들이 철저하게 아우처비츠 수용소라든지 유태인 학살이라든지 그 전쟁 피해 그런 걸 기념하는 데 가서 네. 사죄합니다. 그럼 총리가 뭐 첫 취임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일정들을 잡아서 사과하고 또 뭐 장소를 방문해서 네. 뭐 헌화하고 묵념하고 이런 거 다 하겠네요. 예, 일본하고 독일이 다른 게 그런 거죠. 일본은 자기들이 이제 가해자인데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해서 그런 게 그 잠재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자기들도 피해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 그 동남아를 유린한 동아시아를 어지럽게 한 소위 전범국가라 해서 철저한 사죄 반성이 없는 거거든요. 네. 뭐 난징 대학살 이런 예, 거에 예.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렇다 보면 일본이 뭐 세계 리더 국가, 아시아 리더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차이겠네요. 독일은 총리라든가 주요 정치인들이 취임하고 이러면은 본인들이 저질렀던 전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 장소에 가서 이렇게 묵념을 한다거나 이런 의식을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총리 취임하면 야스쿠니 신사를 간다거나 자기들 전범들을 오히려 우대하는 이런 애국자라고 식의 이제 우대를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지금 자민당 뭐 네. 아베 기시다 정권이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이 그들 속에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베 집안도 그렇고 네. 그렇죠. 지역도 그렇고 네. 지역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정말 제대로 좀 정권이 한번 바뀌어서 역사적 네네. 그 용서, 성찰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일본 극우 정권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책임을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떠넘는 이런 거잖아요. 소위 이제 한국에 이렇게 이제 근대화된 것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네네네. 일본이 그렇게 해서 한국이 근대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키웠다 그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개요 대학에 갔나요? 그 대학에 네. 가서 연설하는데 인용한 그 일본의 이제 그 학자 네. 그분이 실질적인 그 한반도 그 강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 근거를 제공한 근거를 사람. 제공하고 예. 당연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말을 인용해서 또 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이고, 그 일본도 한 번씩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일본 그 국민들과 정부 정치인들은 조금 이렇게 온도차가 다르죠. 일본 뭐 개인 국민 개개인은 예의도 바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또 워낙 깔끔하잖아요. 거리가 네. 뭐 일본, 독일 이런 데가 참 깔끔한 것 깔끔하죠. 같아요. 네. 깔끔하고 그래서 또 뭐 어쨌든 맹치유신을 통해서 근대화,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첫 번째 이루어서 타라 입구라고 안 했습니까? 네. 아시아를 탈피하고 구라파에 들어가는 네. 타라 입구로 해서 일본이 이제 강자가 되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국주의를 한번 경영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화에 젖어서 그렇는지 역사의 가오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어요.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죠, 사실.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고 네. 일본의 지방 정부를 보니까 시장하고 촌장, 정장, 시정촌, 도도부엔,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보면 특히 시장이 사선 5선들이 많아요. 네. 일반 국민들이 자기 영역에서 바쁘고 자기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장하겠다면 그게 계속 뽑아져.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시장 군수구청장이 굉장히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두 번 이상하면 다 이렇게 내려앉히고 새로운 사람들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 정치하고 일본이 네. 이제 아주 분권이 돼 있었던 분권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이 중앙 정치에 대해서 네네.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 5천만이 다 정치 평론가고 관심은 그런 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저 전공 분야이신 지방자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단체장도 하셨고 또 광역단체장 도지사도 하셨고 자 이번 그 원내대표 이제 출마 계기로 한간에서는 대권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뭐 이제 한갑도 지나고 좀 철이 들어서 네, 네. 이제 우리 민주진보 개혁 진영에 이제 2027년 네. 다시 이제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오는 그 네. 일에 뭐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네, 네. 이 국회의원하고 뭐 도지사는 이렇게 또 열심히 내가 해보니까 저 개인적 경험으로 당선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은 큰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자리는 네. 개인 욕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대한민국은 뭐 덩치가 커져서 이제는 대통령 네. 중심제이긴 한데 대통령 혼자 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정치에 있어의 집단지성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이라고 생각하죠. 특히 네,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더 이제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고 정당 혁신도 잘하고 정치 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 당이 집권하는데 네. 뭐 내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네. 뭐 지금 그 저 새 대통령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너무 시기상조고 우리 당이 이제 지금 좀 어쨌든 최근에 좀 갤럽이라든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막 스스로 우리 당이 너무 지지율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최근에 제가 몇 군데 조사를 보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 검찰권이라는 국민이 준 그 권한을 너무나 오남용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뭐 돈이 전달된 게 없잖아요. 네. 네. 제3자가 진술하는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네네. 기소를 하고 뭐 중앙지검만 해도 60명, 뭐 수원지검 뭐 등등 엄청 했잖아요. 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본부장 비리라고 해서 당신 본인의 문제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장모 최원순 씨의 뭐 양평 네네. 공흥지구 또 도이치모터스 우리 김건희 여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들이 알아서 기억 전혀 조사도 안 하고 있고 네. 네. 이미 도이치모터스는 재판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깊이 관여한 게 다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야당 정적 제거고 야당 탄압이다. 네. 그 야당 대표로 그렇게 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선정당, 부패정당으로 몰고 그 대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몰아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검찰이 그야말로 그 국민 갈라치기 전략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하고 검찰권을 있다.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좀 섭섭함도 있고 기대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믿을 곳은 좀 잘 고쳐서 잘 혁신해서 민주당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이 50%를 넘은 지지율도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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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처음에는 뭐 우리가 많이 졌는데 네. 한두 달 전만 해도 지금은 PK는 지지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오세요? PK는 뭐 여전히 네. 조금씩 지지율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네, 됐고요. 뭐 시도지사 강력단체장 다 그렇고 시장 군수도 뭐 영남의 남의 군수만 빼고 다 이제 국민의힘이고 네. 네. 뭐 강력시는 영남 전체 김해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라는 김해하고 남해 하나씩만 되고 네. 네. 강력은 이제 비례만 우리가 좀 있고 네, 거의 네. 뭐 작년 그 지방선거에서 영남은 뭐 완전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민주당이 과거처럼 영남에 대한 그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신경, 뭐 전략적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지적 많이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엄청나게 셉니다 그 요구가.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당비 그 배분하는 늘도 좀 높이고 네네. 또 서은숙 우리 부산시당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도 배려하고 네네. 또 이제 협력위원들 단도 만들어서 그 협력위원단은 이제 안민석 의원이 오래 전부터 네. 주도했는데 참 그 고맙죠.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늘 영남에 있는 위원장이나 활동하는 사람들 배고프죠. 그 실제로 과거에 이제 뭐 동남발전특위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동남발전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입니다. 총재 시절인데 당의 인력과 재정을 그냥 뚝대가 줬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한테 내가 이제 요구도 더 세게 하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 영남특위에서 네네. 사실은 상당히 그 실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네네. 처장급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이제 지역위원장들이 지역에서 뛰지만 영남 전체를 좀 서포트할 수 뭐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보급 창고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네네. 뭐 그거는 뭐 지금 워낙 뭐 사법 이 문제 때문에 뭐 경향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사무총장이 좀 더 점검을 해서 어려운 영남 지역에 당선되는 게 최우선의 목표지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영남에 우리 당의 기반을 확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자랑 하나 하자면 제가 경남 지금 도당위원장이잖아요. 네네. 내가 2004년에 경남 도당위원장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2006년에는 뭐 직선 최고위원도 했는데 예. 뭐 군대식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경남 도당위원장 맡을 군번은 좀 지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네, 작년에 네. 자처했던 것은 네네. 굉장히 우리 당이 어렵기 때문에 네. 부산, 경남, 울산, 뭐 대구, 경북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산, 경남, 영남 전체 우리 당의 기초와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동진 정책, 뭐 노무현 대통령 지역주의 도전 이런 걸 통해서 한 37, 8%까지 올라가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런데 네. 37%에서 다시 지금 낙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남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나 뭐 저희들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다시 영남 민주당의 복원을 위해서 내가 작년에 도당위원장 출마한 벤이 영남 민주당 복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을 선택했던 보수 중도파들도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너무 무능한 사람들 대통령 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작년에 뭐 좀 화가 나서 민주당이 뭐 저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네. 어쨌든 뭐 저 재정 1만 원 이런 게 좀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영남에서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좀 대중대로 잘 밀착하고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가덕도 동남금 신공항도 네. 우리 뭐 여야가 같이 엄청 노력해서 특히 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 노력 엄청 했죠. 민홍철, 네. 김정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29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공법도 이제 가덕도 산을 절개해서 매립 방식으로 네. 처음에는 뭐 일본 간사이가 부유식으로 부유식으로 하면 하냐고, 뭐더 가능성이 없는데 네. 부산시장이 어떻게 그 공법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네.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딱 정리를 했어요. 음. 원희룡 장관이 그거 하나는 잘한 것 같은데 딱 동남공원 29년까지 네. 완공하는 걸로 좀 결정했는데 그런 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문재인 네. 대통령이 그걸 했고 사실은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밀려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론에.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부산 뭐 경남 이쪽에 큰 선물 중에 가덕도 신공항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각인이 되면 뭐 내년에 어렵지만 네. 좀 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 실무자로 일할 때 양당 원내대표를 설득해가지고 남북권 경제협력협의회라는 걸 한번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8개 광역시도 호남 예, 호남하고 사실 이제 균형 발전 논리죠. 해가지고 했는데 여야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비상설 특위 비슷하게 국회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충청권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게 무산돼 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지역 분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참 충청권은 수도권에 가깝게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미 저 오송이라든지 세종특별자치시 예. 그리고 유성 뭐 과학단지를 네, 비롯해서 그리고 당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네. 평택은 이제 경기도 수도권이죠, 사실. 그래서 대전 이북은 거의 수도권이라 봐야 되고 네. 강원도도 이제 KTX가 나오면서 강릉까지 1시간 반이면 네, 출발을 네, 하고 네. 특히 뭐 춘천 원주는 이미 영서지방은 이미 수도권이에요. 주말에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그냥 경기, 인천, 서울만 아니라 사실은 충청과 강원까지를 포함해서 강원도 뭐 측근 지역 이런 좀 어렵지만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대전 정도를 해서 남북권, 수도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참 한번 원내대표 되시면 그런 구상 한번 해보시죠. 거기에
뭐 광역 그 거시경제 수립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거시경제 계획을 뭐 국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을 하는 예. 형태라든가 이런 뭐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할 것 예, 같거든요. 좁은 공간에 네. 많은 걸 몰아 넣으면 네. 그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이렇게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 학자 견해에 굉장히 솔깃했는데 네. 사실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몰아넣고 네. 뭐 직접 출근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고 주거도 안정이 안 되고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데 무슨 자녀를 갖고 싶겠냐.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이 굉장히 출산율이 더 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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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0.76인가 해서 26만, 25만이 무너졌는데 네. 저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기후위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어제인데 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그럼 지방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균형 발전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네. 영향을 미친다는 학자의 최근의 그 주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수도권이 너무 몰리고 굉장히 생존경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집권 여당이 며칠 전에 그랬죠. 여당이 그저 3명 나오면 30세 안 돼서 자녀를 3명 나오면 군대를 군대 안 면제해 줘야 되겠다는데 어떤 청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야, 자녀 놓는 것도 군대 가기 더 쉽겠다. 차라리 군대를 가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권당이라는 대책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한심하고요. 정말 금수저 아들이나 결혼해가 3명 나올 수 있을런지 몰라도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잡으면 벌써 뭐 30대가 초반일 텐데 네네. 저런 전에 무슨 장가를 가고 애를 세 놓습니까?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20대 신혼부부보다 40대 신혼부부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아, 결혼 늦게 하니까. 추월했더라고요. 며칠 전 뉴스 크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기억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정어대 모임에 가서 이제 이 저출생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약간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애기 놓기 마세요. 다 키워준다고 책임지고 그랬던 네. 이야기인데 사실 뭐 지금 육아라든지 보육, 교육까지를 거의 뭐 국가가 책임지는 수준으로 네. 치매 국가 책임제처럼 자녀를 낳는 건 거의 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든 공조를 해서 완전 자녀를 낳기만 하면 거의 뭐 안심 놓고 키울 수 있는 펀드 조성이든 등등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나중에 한번 정책으로 내보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두 가지 한 질문 정도 드릴게요. 민주당에 섭섭하신 적 없습니까? 민주당이 좀 의리 없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영남에서 이제 민주당을 하시면서 상황에 의해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적도 있고 다시 복당을 한 적도 있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는 게 불리한 상황인데도 이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위해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하신 적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 수도권의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섭섭하신 적 없어요 혹시? 그 탓은 뭐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좀 합리적인 변명이랍시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네. 사실은 제가 재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원내 의원들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내가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인맥이 불록이 형성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20대에는 당에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임명을 해서 내가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을 네. 했잖아요. 네. 그걸 안 해도 이제 내 방에는 지방에서 워낙 많이 오세요. 기초강력위원들도 네. 많이 오시고 또 지방에서 뭐 사회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모시고 국회의원 방이라고 쉽게 찾아옵니까? 다 네. 큰맘 먹고 오는 네.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해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동료 위원들로 자주 그래도 이렇게 좀 모임을 갖거나 이런 게 좀 드물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쉽고 일단 나는 뭐 그래도 그 좀 세대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 이제 독일에 연수 갔다 와서 그래도 이제 원내 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이제 뭐 안철수 김한길 원내대표 두 분이 당대표 원내대표 할 때인가 투톱 당대표 할 때인데 국회에서 좀 활동할 수 기회를 달라 하니까 이제 그때 뭐 동작 730 2013년 보궐선거 딱 동작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뭐 젊은 사람 한다고 뭐 기동민 허동준 뭐 이래가 논란이 되고 나중에 노회찬 씨가 나갔지만 저는 그때는 김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어려운 지역이니까 김 장관이 결심하면 주겠다는 뉘앙스로 전달해 와서 내가 뭐 어려워도 하겠다 해서 가서 이제 한번 보궐선거 떨어지고 2년 동안 김포 시민들 만나서 저를 이제 안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김포에서 재선하는 걸로
그냥 좀 프로그램이 짜져 있었는데 당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매곡동 양산 의뢰에 그것도 이제 사실은 당에서 가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586 후배들이라든지 당에서 혜택을 많이 본 분들에 대해서 영남 지역에 어려운 지역 험지 가라는 요구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늘 당이 험지에 가라 하면 당이 결심하고 요구하면 나는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또 세대차가 있고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뉘앙스가 다르기 근데 때문에. 그분들이 선수는 더 많아요. 4선씩 가시고 뭐 5선 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제 하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우리 쪽에서 또 하방에서 뭐 모태통에 썼냐 오는데 뭐 하방이라고 했냐 하겠지만 홍준표가 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 네. 근데 우리 당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워낙 그 이제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몸집을 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청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영남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당이 명령하면 네. 하방을 각오도 좀 하고 당 핵심이라는 게 내년 공천에 이럴 겁니다. 치열하게 이제 핵심 경쟁을 할 텐데 국민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확고한 기준은 각 당이 얼마나 공천 핵심을 하느냐. 자기 혁신. 자기 혁신을 하느냐이기 때문에 핵심 경쟁을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일당되기 힘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네. 수도권에서 중진들 좀 하방을 각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동일 지역 3선 제한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법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당의 관례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죠, 그죠? 당에서 뭐 내부 방침으로 네네. 정할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3선을 했지만 그분이 아니면 4선하기도 어려운 지역일 수도 있고 특수하게. 네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제 개인 견해는 이제 이 국회 정치하겠다 마음 먹은 분이 이제 고향에 가서 하잖아요. 네. 처음 먼저 이렇게 입문할 때 네. 그 등용될 때 참 다른 지역 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고향에 연고 있는데 하는데 네. 연고에서 한 번 하고 그때는 수도권이 막 선거가 늘어날 때 네, 그럼 수도권에 오고 후배를 키워주는 게 맞지만 한 번은 좀 더 내가 그 좀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크기 힘들면 고향 같은데 한 2번 정도는 할 수 있어. 네. 근데 고향 지역구에 3번, 4번 하면 네. 정치 시민들이 뭘로 돼? 자기가 이렇게 수도권 오고 또 후배를 키워주고 후배들 선배 밀어 올리고 따라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안방 뭐 전세 낸 것처럼 네. 한 지역구에서 후배들 키워주지도 않고 4선, 5선 하는 그 3선 이렇게 하는 네.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후배들한테 하고 또 자기는 어려운 범죄에 가서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 측면에서 놓은 그 제안이 네. 동일 지역구 3선 금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네. 뭐 일단 저기 의원님은 저기 찬성 입장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저기 찬성 입장을 넘어서서 덕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3선 정도 하면 네. 후배들한테도 정치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저 의원님 말씀 이거예요. 삼선 그 동일 지역 3선 제안에 찬성도 할 뿐더러 나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누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늘 당이 험지가라면 늘 그 당의 그 결정을 네. 흔쾌히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제가 질문 잘 끌어내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당내 이제 물갈이 여론이 있습니다. 네. 물갈이 여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20년 총선 전까지 늘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다면 평가를 해서 하위 20%를 컷오프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슬며시 이거를 25% 페널티 감점 조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 물갈이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네. 그 핵심 경쟁이 사실은 현역들을 얼마나 또 네. 평가에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엄청나게 후보를 바꿨는데 네. 우리 다 소중하죠. 우리 당의 소속 네. 국회의원들 소중하지만 그래도 그게 뭐 그 업적 실적 평가든 뭐 다면 평가든 해서 국민은 또 저기 잘려 나가는 것도 시원하게 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평가가 공정하고 네. 객관적이라는 근거 하에서 평가해서 하위 20%를 네. 잘라내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우리 당이 뭔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지금 169명인데 물론 뭐 또 중진들 뭐 하신 분들 이제 용퇴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다 건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대로 네. 다 하려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평가를 해서 일정 정도 좀 물갈이를 세게 해야 국민들이 이 당이 배나구나.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 매번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300명 절반이 바뀌지만 네. 여야가 계속 이렇게 좀 국민들 보기 민망하게 싸우는 것은 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시스템 제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양당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 사실은 다당제가 돼야 음. 뭐 타협이 되고 연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덜 싸우는 구조인데 현재의 이 선거법은 양당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여전히 우리 국회가 상당히 싸우는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원위원회가 어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뭐 300명 다 논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선거구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가 비생산적이라는 판단을 하니까 네. 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이탄희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회의원들 세비도 줄이고 네. 네. 보좌관들은 뭐 줄일 게 없겠지만 국회의원들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줄여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가 더 많이 오는 것이 비례성 원체라든지 소수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워낙 뭐 숫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 그냥 뭐 묻지마 그렇죠.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못 늘리는데 우리 국회가 냉정하게 보면 한 번은 국민들의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총대를 메고 제대로 국회가 안 싸우고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는데 아무도 못하네요. 김진표 의장이 세게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전원에 보니까 약간 한 발 물러선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두관 의원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최종적으로 네. 또 정리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끝을 맺죠.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1당으로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좀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당원 지지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딱 1년이 남았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굉장히 검찰 독재 침탈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 독재를 우리가 단일 대우를 행사 당당히 막아내면서 또 민생 문제는 확실하게 챙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당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저기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